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창조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밀하게 신박한 벙커에 우리 다들 모여봤습니다. 아, 최근에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란 노래가 열풍이었잖아요. 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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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겠다. 안 본 놈 삽니다. 안 본 놈 삽니다. Just only you. 얼굴 빨개졌어요. 아이 제작진놈들 뭘 시키냐. 아, 잘하는데 왜요?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브레이브걸스. 그렇죠. 이렇게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잖아요. 그 브레이브걸스가 우리 벙커 크루들도 역주행하고 싶은 순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역주행하고 싶습니다. 아, 일어날 때마다. 왜요? 모든 게 힘이 딸려요. 아하. 네, 그래서 좀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역주행. 저는 다 좋은데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것밖에 바랄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바라. 자, 우리에게도 이런 기분 좋은 역주행이 일어나길 바라보면서 신박한 벙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최후의 날 이러면 사실 지구가 멸망할 전쟁이라던가 핵폭발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네. 씨앗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시드 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종자의 영구 저장 시설. 해발고도는 600m쯤 되는데 지하 46m 밑으로 이제 터널을 전 세계적으로는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에 두 곳에만 있습니다. 야, 이게 K벙커다 이거야. 이야,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에 대박. 있다는 게 네.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무입니다. 오늘이 바로 제76회 식목일이었죠. 야, 식목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날이었는데 76회까지 됐는지는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다고 해요.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 때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좀 나무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식목일이 46년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4월 5일이 식목일인지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조선 성종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종형이 여기서 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신기했는데 조선 성종 24년, 그러니까 1493년 음력 3월 10일에 예. 왕이 직접 밭을 가는 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오. 당시 음력 3월 10일을 양력으로 변환을 해보니까 그게 딱 4월 5일이라서 오.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로 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허. 예전에는 그 식목일이 또 공휴일이었는데 맞아요. 그 이제 나무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식목일이 다시 한번 또 공휴일이 돼서 우리에게 또 행복과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다. 제가 뭐 쉬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할 거거든요. 예, 우리 용주 씨의 선의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지정 생존자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아니 이런 분이 나온다고? 와, 아니 이런 분이 나올 것 같았으면 여기에 뭐 풀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생기가 없잖아. 이런 분 모시고 이런 데다가 지금 예, 들어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예. 손 소독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체크 한번. 예, 정상 체온 나오셨습니다. 전 국립수목원 원장, 현 국립세종수목원 원장. 그렇습니다. 원장님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나무는 몇 그루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나무를 그루요. 네. 그루는 헤아리기 어렵죠. 헤아릴 수도 없는. 여지껏 본 나무들 중에 이름이 가장 특이했던 나무는 뭐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네. 희열이. 네? 아직- 이열씨요?
희어리. 희어리가 여기. 희어리? 네, 제가 이제 희어리는 왜 희어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걸 원장님도 모르세요? 예, 기록에도 없고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는 이름의 유래가 있는 나무입니다. 식목일이 다가오면 설레시나요? 나무 심으셨어요? 오늘 아직은 못 심었습니다. 지금 이거 사시나무처럼 지금 떨고 있습니다. 원장님 만나서. 원장님이 살면서 심은 나무는 몇 그루 정도 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도 몇십 그루 심었어요. 네. 적어도 지구에 빚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지구를 대신해서 또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나무로 이행시 가능하십니까? 나는 무. 무한하게 나무를 사랑한다. 괜찮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벙커에 입성할 준비가 확실히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이유미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를 많이 사랑하고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항상 나무를 공부하고 나무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장 이유미입니다. 나무를 잘 알고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나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야, 인사 말씀만 들어도 나무에 대한 애정이 뿜뿜 뿜어 나오는 게 네. 느껴집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나무에 네. 대해서. 일단 원장님, 그 식목일이 3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 굉장히 산림청에서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무가 가장 심기 좋은 때는 언 땅이 높고 나무에 물이 오르기 직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4월 5일 정도면 정말 전반적으로 대체로 나무 심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근데 이제- 온난화 때문에 그러나요? 예. 근데 고민이 이제 사실은 수목의 생리나 지구 온난화 다 고려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75년이나 됐잖아요. 4월 5일 그러면 식목일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예. 어떤 그렇죠. 좀 그런 역사성, 상징성도 상징성.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타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우리가 뭐 사실 평상시에 나무 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같은 날 식목일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같은 날이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네. 이 마음의 여유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정 생존자 이유미 원장님과 함께 키워드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최후의 날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최후의 날입니다. 우리 뭐 벙커와는 좀 어울리는 키워드긴 한데 좀 진짜 으스스해요. 그러네요. 이게 나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최후의 날 이러면 사실 지구가 멸망할 때 우리가 생명체도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생명체가 살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어떻게 보면 식물의 씨앗. 그래서 이 최후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씨앗 저장고라는 곳에 이제 중요한 식물들의 씨앗들을 다 저장해 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키워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드 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종자의 연구 저장 시설. 식물이 뭐 식량이 되기도 하고 의약품이 되기도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굉장히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종자 저장소가 있는데 그걸 시드 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의 두 곳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있는 그 종자 저장고는 그 식량 재배 종자들을 주로 저장해요. 근데 우리나라 봉화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있는 시드 볼트는 야생 종자를 저장합니다. 이제 해발 고도는 600m쯤 되는데 지하 46m 밑으로 이제 터널을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아치형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진 6.9까지는 전혀 끄떡도 없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는 온도, 습도가
아주 균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종자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다 수백 년 동안 그 종자의 활력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야생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미래 가능성과 가치로 보면 훨씬 잠재력이 큰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에 대박. 있다는 게 네.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는 한 몇 종류의 씨앗이 저장돼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제가 숫자를 확인해 왔는데요. 그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시드폴트에는 두대가. 총 4,084종, 92,681점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집을 해서 최대 200만 점까지 저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네. 씨앗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있겠네. 아니 뭐 지하 46m까지 파가지고 이렇게나 애지중지하면은 당연히 남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소중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멸종 위기의 종자들이 이미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입니다. 오. 바나나가 미긴 줄은 몰랐어. 옛날에 먹던 바나나랑 지금 먹던 바나나랑 약간 맛이 다르다고 혹시 사실 안 저는 느끼셨나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바나나를 먹지를 못했어요. 아, 제가 예전에 먹던 60년대 바나나 품종은 그로미션이라는 품종이에요. 전 세계에 널리 재배를 해서 누구나 먹고 있었는데 이게 파나마 시드름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순간에 그 전 세계에 재배하고 있던 이 품종의 바나나 95%가 순식간에 죽어가고 사라진 거죠. 어머. 그래서 이제 바나나가 잘 못 먹게 되고 하니까 이 시드름병에 좀 내향성이 있는 새로운 품종이 나타났는데 그 품종의 이름이 캐빈디시라는 품종이어서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대량 생산되는 재배되는 이제 바나나들은 주로 이 캐빈디시라는 품종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종 파나마병이 이제 발견돼서 이제 이런 추세라면 이 품종도 어느 순간 일시에 다 이제 위협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바나나는 멸종위기 구역에만 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바나나가 몇 년 뒤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실감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의 이만 봐도 생명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년 동안 무려 1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열대우림이 파괴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서울의 30배요? 아니 누가 이렇게 우리 지구의 허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화재입니다. 아, 물이구나 또. 예, 근데 열대림에 있으면 이제 벌채를 해서 광산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또 벌채에서 불을 놓고 나서 이제 가축을 키워한 목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열대림을 파괴하고 이제 경작지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네. 또 인간이네요. 그러게요.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지구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지구의 허파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탄소가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탄소가 이 나무들이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대우림이 없다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무가 타면 더 많은 이런 탄소가 또 공기 중에 그렇죠. 방출이 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탄소만이 아니라 또 온실가스인 이제 메탄의 배출량으로 보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또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무단 벌채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뭐 가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그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잘 실천 안 하는 방법. 예. 나무 심기.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존에 지금 뭐 타오르고 없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마존 만들자. 그건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벌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0그루, 1000그루를 태웠다. 네. 자기가 태운 나무에 10배를 심어라. 진짜 정말.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나무 지옥. 나무지옥. 나무지옥. 너가 좋네요. 100개 태웠으니까 너는 1000개를 심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태운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게 만드는 벌 막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면 좋겠는데 일단 뭐 우리가 그 벌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으면 되잖아요. 유엔도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산림, 그러니까 나무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0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1조 그루의 나무 심기를 제안했어요. 1조 그루. 1조 그루. 이제 산림청에서도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이제 잘 발맞추어서 2050년까지 30억 그루를 심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30억 그루를 심는다면 3,400만 톤의 탄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좋아요. 지금 뭐 30억 그루를 심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아니면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도심에서 좀 숲을 보기가 조금 쉬워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서울숲도 도시숲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맞습니다. 좋아요. 그 도시숲이 이제 우리나라 나무 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맥락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무가 가장 필요한 곳은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라 도시, 나무가 가장 없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역사성을 가진 오래된 도시숲들이 있죠. 누구나 잘 아시고 있는 뉴욕 센트럴 파크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블로뉴 숲이 있고, 영국 런던에 가보면 하이드 파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전 세계가 함께 숲으로 같이 바꾸어 나가는 게 가장 커다란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누구나 알고 있는 도시숲이잖아요. 예. 이 나무들이 보이면 너무 기분도 좋고 또 뭐 숲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앞에 공원에 산책만 나가도 굉장히 좋잖아요. 숲세권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마음 내킬 때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 도시숲이 정말 좀 간절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산이 많아요. 그래서 63.5%가 이제 산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 도시숲은 17%인데요. 이런 도시숲들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활권 도시숲은 국토 면적이 0.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열심히 중점을 들여서 나무 심어야 될 곳이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생활형 도시숲이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도시숲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 여름철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여의도의 도시숲이 조성되기 전인 1996년에는 공원 부근의 표면 온도가 평균 29.2도로 26.7도인 주변 온도보다 2.5도가 높았대요. 오히려. 그런데 여의도 숲이 조성되고 나서 2015년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27.6도로 주변인 28.5도보다 0.9도 낮았고요. 조성 전인 29.2도보다는 1.6도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한 증거인 거죠. 네. 우리가 폭염 오면은 너무 더워서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도시숲 찾아가면 딱일 것 같아요. 이 도시숲이 미세먼지의 농도도 낮춰준다면서요? 네, 물론입니다. 그 나뭇잎을 보면 표면이 굉장히 섬세하고도 이렇게 다양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흡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명 별명이 도시숲은 미세먼지 먹는 하마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미하. 기능이 예. 많네요. 유난히 특히 잘 흡수하는 나무의 종류가 있어요. 예, 나무마다 차이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주로 침엽수 종류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기능이 탁월해요. 흔히 침엽수는 좀 가늘어서 그렇지만 가는 게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그래요?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달린 게 굉장히 촘촘하고 막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 중간에 먼지를 차단해서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가 심으면 1년간 이렇게 모으는 미세먼지가 44g. 44g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먼지같이 가벼운 거를 그만큼 모으려 그러면 엄청 많은 큰일인 거죠. 왜냐면 뭐 미세먼지 막 예. 20, 눈에 막 보이지도 마이크로 않는. 밀리미터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냥 단순히 수정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다양한 나무들을 어떻게 배식하느냐, 효과적으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시숲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면 25.6% 정도를 이제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초미세먼지는 좀 더 높아서 40.9%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말 데이터를 보면은 나무가 우리나라 숲이 대기오염물질을 흡착시킨 양이 107만 톤에 해당된다고 해요.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람길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나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심으면 훨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막상 녹지가 적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숲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사랑하고 자주 발길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접수한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벙커에 접선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접선 시도를 한 건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양봉사 문성철입니다. 아픈 나무를 치료한다. 나무요? 나무 의사님이세요? 네네. 그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무를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의대를 나오신 건가요? 어떤 직업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무가 병이 들어 아프거나 해충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로서 나무 의사라는 국가기술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나무 의사 제도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나무를 예방부터 치료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목 진료 체계입니다. 주로 어떤 나무를 좀 주로 치료를 하십니까? 이 천연기념물들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단하고 병해충 방제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무 대상으로 수술도 하고 그러세요? 장성 단전이 느티나무는 예전에 8월에 잎이 빨갛게 물든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이른 봄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부터 물을 주고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뿌리 조사를 하고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신전이 입합나무는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데요. 이 병원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약제 방제를 하고요. 줄기 대부분도 썩어 있어서 외과 수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의사님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님께서 나무 의사가 왜 중요하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나무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가 있고요. 나무가 아픈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나무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나무의사입니다. 우리 나무의사들은 올바른 나무 진료를 위해서요, 지속적으로 애쓰고 그다음에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람이 아프면 나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듯이 나무가 아프면 나무 의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통해서 나무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이용자입니다. 오늘은 나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퀴즈.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Are you ready? 퀴즈. 퀴즈 내가 다 시간. 맞힐 거야. 자,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퀴즈 시간. 왜 이렇게 또 열심히 맞추려고 누나. 정답 3번. 아니, 뭘 정답이야? 아직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객관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5700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 인류가 나무를 이용해 즐겼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번. 아니 잠깐만. 1번 그네 타기, 2번 가면놀이, 3번 껌 씹기, 4번 젠가. 껌 3번 씹기? 껌 씹기. 3번. 내 생각에는 네타. 나 3번 껌 씹기. 자, 왜 따라해요? 3번. 3번. 네타. 냈다. 정답은 3번 껌 씹기입니다. 저희 진짜 짠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맞추네. 네, 정말 짠 거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네, 3번으로 찍어라 모르면. 제작진들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은 3번 껌 씻기였습니다. 3번. 지난 2019년 덴마크 남부 롤랜드 섬에서 5,700년 전 씹고 버린 껌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타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껌을 씹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게 발견된 모양이 한 2cm 정도의 이렇게 타르 물질이었는데 이렇게 추잉껌 씹던 그 이빨 흔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 안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도 출현했고요.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도 묻어 있고 과학자들이 DNA도 쭉 추출해 보니까 좀 어린 소녀가 씹던 껌이 아닐까 여기까지 밝혀냈다고 해요. 핀란드에서도 왜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이로스 물질, 네, 휘바휘바. 그런 물질도 다 이런 것과 연관돼서 발굴한 이제 그런 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껌이 사실은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껌이었다.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니다. 어린 소녀가 씹었다는 게 또 좀 놀던 소녀 아니에요? 껌 좀 씹었어. 네, 껌 좀 씹은 거 아니에요? 그 누나 잘하 누나. 그 누나 껌 좀 씹던 누나야. 그러니까. 막상 씹어봤더니 뭐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가 되고 입냄새도 제거가 되고 입안이 여러 뭔가 좀 가지 상쾌해졌나 봐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했겠죠. 재미도 있고. 그네도 타고 가면도 쓰지 않았을까요? 뭐 했겠죠. 근데 뭐 남아있진 않으니까. 신석기 그네도 시대가 타고, 핵심인 것 같아요. 질척대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버드나무를 보고 이것으로 착각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처녀귀신. 땡, 정답! 정답. 총각귀신. 땡, 정답. 뱀. 땡. 머리카락 아니에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 귀신 머리카락? 귀신 머리카락. 아니지 뭐 그거 귀신으로 자꾸 몰고 아니 가지 아니 말고. 머리카락. 여인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지 귀신이야? 않았을까? 표정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저승사자라도 바꾸요. 약간 그런 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저승사자. 어. 무당 굿하는 거. 도깨비. 오늘 좀 힘들다. 이거 아니고요. 어렵다. 아니 저승사자 도깨비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 도깨비불! 도깨비불! 정답입니다. 역시 진짜 눈치가 말이 안 돼. 이걸 맞춘다고. 아니 도깨비 맞다고 해야 되지 않아? 불이에요. 불. 뒤에 도깨비 불이 불 있어야 돼. 불. 도깨비랑 도깨비 불이랑 완전 다른 다르죠. 개념. 다르죠. 도깨비불은 사람을 홀리는. 와, 이 정도면 좀 맨사 들어가야겠는데? 아니 진짜 누나가 눈치가 너무 빨라. 도깨비불. 도깨비불. 정답은 도깨비불이었습니다. 또 맞췄어. 네, 어렸을 적에 우리 만화 영화에서 도깨비불 자주 봤었는데요. 네네. 옛날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도깨비불과 착각했던 큰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한 30종류쯤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대부분 도깨비불이라고 추측되는 거는 왕버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버들은 버드나무 중에서 가장 크게, 가장 오래 자라는 그런 나무이고, 그래서 주로 물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좀 구멍도 나고 썩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동물 사체 같은 것들이 좀 고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이 인화수소가 산화되면서 불빛을 발생하게 되죠. 우리 공동묘지에도 가끔 맞아요. 그런 무섭긴 생겼다. 빛나고 있으면. 그러게요. 빛나고 물도 흐르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 도깨비를 또 도깨비불로 바로 봤냐? 아니죠. 서로 도깨비- 베꼈잖아 지금. 도깨비랑 도깨비불은 완전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썰렁용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뭐야? 주에도 뭐 상품 같은 게 상품? 있어야지. 아니, 저는 제가 버드나무- 대신 드릴까요? 예, 잠깐. 국립세종수목원 무료 입장권 하나 쏩니다. 우와. 자 그러면 썰렁 용자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상품만 준비해봐요. 네. 그거는 뭐 사장님 보고 계시죠? 자, 뿅. 뿅.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거리두기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리두기인데요. 거리두기와 나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뭐 잠깐 들었는데 나무들도 자랄 때 지금 저희들처럼 거리를 두기 하면서 자신들의 구역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 구역에 나눠서 자란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잘하십니다. 혹시 울거진 숲에 들어갔는데 하늘이 이렇게 보여서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마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처럼. 예,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섰는데 마치 하늘이 보이는 그런 하늘은 보여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수관 기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관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크라운. 그래서 나무 줄기가 있고 위쪽에 가지랑 잎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수관이라고 하는데 수관들이 가지가 이렇게 펼치면서 옆에 나무랑 나무 사이가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경계를 두고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왜 정확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경계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100% 설명할 수 있는 학설은 아직 이제 나오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은 햇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햇볕이잖아요. 네. 그 나무들이 서로 공간을 좀 공유하면서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그 햇볕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조종한다는 거죠. 뭐 말하자면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공존의 미학을 나무들이 알고 있는 현상이라고나 할까? 사람도 사람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서로를 위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나무도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나무가 사람처럼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요? 정말 나무 박사들만 모여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동물들은 이제 오는 거 싫으면 적들이 오면 저리 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경계를 표시하는데 식물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유해한 여러 가지 어떤 방해가 된 요소가 왔을 때 그것을 오지 못하게 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발화를 못하게 한다거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텃세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무마다 자기의 특색이 있는 게 타감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또 이런 타감 물질 같은 경우는 같은 식물에게 나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도 주지만은 또 자신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 곤충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그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카페인을 먹은 딱정벌레는 불임이 된대요. 진짜요? 네. 너무 나빴다. 그리고 탄닌 같은 경우는 그 뭣도 모르고 탄닌을 그냥 섭취하는 곤충의 장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겉보기에는 네.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 그 인간 세상이나 동물의 왕국 못지않은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 면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보통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고 뿌리 깊은 나무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무에 따라서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전략을 택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지 않고. 깊게 가기보다는 튼튼하게 커가기 위해서 나무를 깊게가 아니라 옆으로 쭉 펼쳐나가는 거죠. 아니 아무리 넓게 펼쳐도 얕게 펼치면 예. 이게 튼튼하게 자랄 수 없지 않나요? 그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의 그 잔드 세쿼이아라는 나무인데 평균적으로는 한 80m씩 자라고요. 가장 크게 자란 나무는 뭐 100m가 넘는 나무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나무가 높이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에도 흔들리고 굉장히 흔들림이 많겠죠. 깊이 뻗어. 근데 그냥 길쭉하게 밑으로 쭉 뻗으면 이것이 별로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쭉 뻗는 거죠. 뿌리를. 그래서 한 아래로 예를 들면 2m, 3m가 내려가면 옆으로는 20m, 30m가 펼쳐져서 어떤 이런 안정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서 있기 위한. 그리고 또 그 얕은 곳에서는 다른 키 작은 나무들도 막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자기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까지 같이 서로 엉키고 엉켜서 굉장히 땅 속을 단단하게 보존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거죠. 이제는 좀 공서영 아나운서를 닮은 존재로 넘어가 보죠. 저요? 뭐죠? 나무를 살리는 게 다람쥐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다람쥐를 닮았다고요? 우리 나무를 살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실제로 살리는 게 다람쥐라고 합니다. 왜요? 그 어떤 나무냐면 참나무 숲을 살리는 건데 이게 또 다람쥐의 건망증이 나무를 살린다고 그래요. 아, 저 건망증이 있어서 약간 다람쥐랑 지금 비유하신 깜빡깜빡하면서 거예요? 이게 다람쥐는 사실 또 욕심이 많아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귀여워서 그런 이렇게 줄 뭔가 알았는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굴을 파서 도토리를 엄청 많이 모으고 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입안 가득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식탐도 저랑 비슷하네요. 네, 식탐도 많고 그래서 이 양볼이 터지도록 물고 다니다가 저 그렇게 먹어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제 땅을 파고서는 막 이 도토리를 심어놓고 다니는 거죠. 아, 저 냉동실에 저장해 놓거든요. 네. 이제 이곳저곳에다가 묻어두는데 문제는
까먹고 못 찾는데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 뭐가 몰라.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가 어디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묻어놓은 도토리를 찾지 못하고 까먹으니까 그 도토리가 이제 이듬해 봄이 되어가지고 해동이 되면은 거기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와. 네.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자라니까 그게 참나무 숲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와. 장한 일 하긴 했네요. 도토리 최고 안 보여. 다람쥐 최고. 다람쥐 최고. 다람쥐가 참나무 숲의 요정 같은 존재죠. 진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네요. 또. 다람쥐는 참나무 숲의 요정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신박한 벙커의 네 과학요정. 맞습니다. 네, 과학요정. 예, 과학요정이지 않습니까? 예, 저랑 닮았네요. 네, 아유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거죠? 예. 네, 자 참이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참나무는 참 쓰임새가 많은 나무예요. 오호. 이런 아재 개그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참나무라고 할 때 또 참숯이라고 하고 숯 만든 데도 쓰고요. 네. 또 우리가 포도주나 위스키를 숙성하는 오크통도, 그러니까 오크트리라고 할 때 오크통도 참나무로 만들고요. 그리고 참나무 목재는 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애벌레처럼 여러 곤충들에게도 훌륭한 먹이가 되기 때문에 참나무 숲은 정말 생태계를 살리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 참나무 숲을 살리는 게 결국은 다람쥐의 건망증입니다. 참나무가 진짜 우리말로도 진짜 나무 참나무란 뜻이잖아요. 참나무는 사실 식물 도감에 참나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나는 열매,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참나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참나무를 학명으로 말하면 쿠에르쿠스라는 라틴어인데 그것도 진짜란 뜻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신비하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 이거 계속 이거 나무 얘기만 우리 친박한 법 계속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이 등산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등산객들이 약간 좀 무분별하게 도토리를 좀 채집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람쥐 같은 야생 동물들이 좀 먹을 게 많이 부실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는데 우리 모두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만 줍는 걸로 하시죠. 아, 용주 씨가 등산하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산불. 요즘에 또 산불 맞아. 자주 날 시기잖아요.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국내에서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11월쯤에 많이 나던데 건조해질 때. 그쵸. 10월, 11월. 11월. 네. 자, 그런데 산림청 통계 결과를 보면 저도 접하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산불이 연중 가장 많이 난 날을 꼽아봤더니 놀랍게도 4월 5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식목일이요? 식목이래요? 네.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인데 왜 그날 산불이 제일 많이 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그 산불이 이즈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산에 이렇게 눈이 덮여 있어서 실제로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산불 별로 염려를 안 했는데 요즘에 좀 따뜻해지면서 자꾸 점점 빨라지는 게 좀 걱정이고요. 이제 1년으로 보면 지금이 숲이 가장 건조한 때예요. 눈은 다 녹고 기온은 따뜻해지면서 건조해지고 아직 잎은 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쯤 되면 농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농지도 정리해서 쓰레기도 태우고 심지어는 이제 병충해 잡는다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게 해충 잡는데 훨씬 역효과가 났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되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논두렁, 밭두렁 불로타가 이제 이게 번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목일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이제 예전에 공휴일이던 시절에는 이게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든 쉬러 가든 뭐 놀러 가든 굉장히 산에 들어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또 흡연하시는 분도 있죠. 요즘에는 없겠죠, 설마. 있으면 안 근데 되죠. 설마.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위험성이 기후적인 면, 관습적인 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산불이 근데 더 지구 곳곳에서 많이 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건조한 캘리포니아, 호주 여름이 덥고 건조해서 이제 자연 발화가 많이 나고 하는데 아마 보도 보셨겠지만 네. 그동안 산불 추워서 잘 안 났던 시베리아라든지 그린란드, 네. 뭐 알래스카 이런 추운 극지방에 가까운 데까지 지금 기후변화의 문제로
거의 전 지역에 지금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의 경우에는 282건이 났는데 그 2019년에는 그 653건, 그러니까 굉장히 두 배가 많이 늘었죠. 뭐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일찍 나고 늦게까지 나고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악순환이네요.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는 자연 발화 산불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예. 자연 발화 산불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약간 인간에 의한 산불이 많습니까?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산불은 이제 이른 봄에 좀 추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화인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화, 뭐 때로는 방화, 뭐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로 결국은 80% 이상이 여러 가지 부주의나 이런 걸로 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혹은 번성하기도 하는 경이로운 나무의 삶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길에서 마주쳤던 그 나무 한 그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까요? 이유미 교수님께서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 나무 씨앗? 오, 씨앗 아까 그 씨앗 볼트. 소나무일까 대나무일까? 나무가 없는데요? 이거 QR 코드 아닌가요? QR 코드?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제 QR 코드인데요. 이제 요즘에 그 숲치유 K 백신 뭐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우리 경북 지역에서 초기에 이제 굉장히 힘드셨던 의료진 분들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굉장히 그 후속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숲치유 프로그램을 겪고 나서 정말 완전히 극복을 하셨다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숲이 이제 어떤 이러한 우울증이나 코로나 같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백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밖으로 나가서 숲을 보시기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쉽게 그 QR 코드를 통해서 나무를 접해 보시면 어떨까? 예. 이거 찍으면은 예, 찍으면 그 안에 이제 나무가 나와요?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찍어봐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보시죠.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비켜주세요.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 비켜줬을 때 이게 치유? 아니 안돼 참나무. 다람쥐는 가라. 다람쥐가 앞에서 오,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국립생물자원관. 진짜 지켜요? 이거 봐요. 네, 나와요. 와, 이렇게. 와, 멋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금 화면에서 찍어도 찍히나 안 찍혀요? 찍히죠. 찍혀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보고 지금 계신 분들은 찍어보세요. 찍을 수 있어요. 네. 요게 어떤 이게 히어리란 나무 같은데 히어리, 이게 아까 뭐예요? 제가 히어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 나무예요. 정말요? 근데 이제 히어리나라는 나무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하던 국립수목원에 키 작은 나무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히어리를 여러 그루 이제 현지에 보존을 시켜놨어요. 근데 히어리가 개나리보다도 가장 먼저 아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랑조랑 아주 귀엽고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아주 개성 있는 잎을 펼쳐내고 가을 되면 아주 운치 있는 단풍이 들고 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도 정말 개성 넘치는 수필을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싶던 그 수많은 수목원 산책길에서 항상 볕이 되어 주었던 저의 반려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히어리 종자는 그 봉화 백두대간 거기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하네요. 많이 증식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증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QR 코드로 히어리를 본 것처럼 예. 다른 나무 종류도 다른 QR 코드를 볼 나무들도 수 있나요? 3,000 종류 중에 다 정보가 돼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보시고 정보를 보시고 산에 못 가셔도 이런 나무 있구나 궁금하다 한번 찾아가 봐야지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뭐 일종의 아주 간편한 식물 도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나마 예쁜 나무들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예. 좋겠고 또 온라인 식물 도감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맞습니다. 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요. 네. 방금 요 QR 코드 보면 생각났는데 이거 이쁘죠? 네. 목련 아니에요? 백목련이네요. 네. 요게 이제 국립산림과학원 공식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제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배경화면 사진을 무료로 공유해주고 있다고 해요. 백목련 보러 가고 싶지만 예. 요즘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 QR코드를 통해서라도 또는 이 국립산림과학원 공식 SNS에서라도 이런 아름다운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배경화면을 나무 사진으로 해놨는데 볼 때마다 그래도 기분이 뭔가 좀 환기되는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플라워 테라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부터 우리 장 박사님의 힐링 꿀팁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 신박한 벙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정말 지구 생존의 대안으로 나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요. 사실 제가 나무의 데모인데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보니까 좀 가까운 친구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멈추고 서서 나무 하나 바라보고 하나씩 친구가 만들어 가신다면 뭐 지구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무의 데모와 함께한 시간 너무 소중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나무가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준다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슬플 수도 있어요. 나무랑 친구 되게 되니까 좀 다른 시각이 좀 보이긴 합니다. 나무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야 고마워. 이제 우리가 반대로 나무에게 뭔가를 해줘야 할 때가 온 거죠. 나무 한 그루 심는 실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심으세요. 지금 바로 밤 11시 반에.